네, 반갑습니다. 이 IoT라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상당히 좀 긴장됩니다만, 헬스케어가 이 첫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IoT 각 분야에서 이 사람과 가장 밀접하고 또 이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IoT와 관련해서 저희 스마트 헬스케어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낳는 중요한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IoT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술 환경이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훨씬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분 안에 이 큰 주제를 다 다룬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IoT와 관련된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른바 이제 만성질환 관리라는 그런 서비스 모형인데요.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래 병원에서는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검사한 결과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다인데요. 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병원을 나서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런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현재 수준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냐 보여드리면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이른바 IoT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어떤 시점에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의학의 전문 용어로는 수능도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환자가 얼마나 잘 따라서 하느냐. 약을 처방해 줬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이런 실제로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드셨는지 아닌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하는데도 IoT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분들이 한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식이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역시 IoT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는 단순한 모니터링과 단순한 뒤압 관리, 심폐 상태 모니터링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냐면요. 환자의 입력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제 최근에는 운동량계 같은 그런 센서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제 혈당계를 측정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올라오고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보의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수준으로 이런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 환자는 아무리 약을 잘 처방해줘도 잘 안 먹더라. 그럼 이 환자의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런 데이터의 분석이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한테 약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부인이 챙기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부인한테 이 약을 왜 먹어야 되고 하는가를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환자가 약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다 이런 IoT 기반으로 데이터가 집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상세한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이 IoT 기술들이 만날 때 이 어떠한 분석 결과들을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 그러니까 스포츠 의학 학회에서 매년 AFI라는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국의 주요 도시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을 평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들이 발표된다면은 뭐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저 지수를 끌어올릴까 이런 고민들 하겠죠. 이런 체력 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IoT 환경으로 과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훨씬 더 정교한 모델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거는 넘어가고요.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IoT와 관련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글라스가 병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스턴의 베이 이스라엘 병원은요, 하버드 의대 이 산하 병원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원에 여기 응급실 의사들이 구글 글래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 환자의 이 QR 코드를 보는 순간 이 환자가 어떤 상태고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접하고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리콘밸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구글 글라스를 응급구조요원이 이 응급구조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차에서 후송돼서 병원 응급실까지 들어올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응급구조사가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 의사하고 공유하게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해보고 있고요. 사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IoT와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접점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로그가 헬스케어 데이터와 결합됐을 때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과연 의사가 처방한 대로 반응할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들어올지. 미국의 한 병원에는 이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어느 정도로 현장에 적용되냐면요, 환자가 딱 입원하면 이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몇 %다, 이런 데이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살할 확률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의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올 때 훨씬 더 환자에게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로그와 PHR의 결합이 상당히 헬스케어 서비스의 모형을 바꿀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IoT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 환자의 모니터링이나 관리상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IoT하고 헬스케어가 만날 때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모형이 현재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환자가 딱 있으면요, 이 환자보다 전문가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관리하고 단방향으로 푸시하는 그런 형태의 매니지먼트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요, 이제 전형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환자가 무슨 부상을 당했다, 그럼 쭉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나갈 때까지는 의료진의 관리하에서 쭉 프로세스로 돌아서 직접 해서 단기간에 치료하고 내보내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일 때는 이게 맞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의 영역에서는 이 모델이 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병원에서 와서 뭐 하느냐는 전체 영역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실제로 환자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환자의 생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바람직하게 유지되어야만 되는 영역이 이런 만성질환 관리거든요. 그럼 이런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적인 의료인이 옆에 붙어서 관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얘기하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담배 끊으란 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으라고 해서 담배 끊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끊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끊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요. 첫 번째는 같이 담배 피우러 다니는 옆에 동료가 담배를 끊었을 때. 그럴 때 끊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때문에. 내가 애가 새로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다. 뭐 아니면 애가 태어났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끊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요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른바 그 사람에게 가장 옆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인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헬스케어 모형에 접목시킬 거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지금 미국 등 이 선진국의 이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모형에 IoT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게 바로 센서를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가자, 등산 가자 이렇게 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요, 사실 뭐 이쪽은 현재 뭐 우리나라도 뭐 의료법이다 뭐 해서 상당히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 오른쪽 영역은 사실 의료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이 IoT와의 관계를 보시면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려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헬스케어에서 재미라는 거는요. 단순히 게임에서 얘기하는 재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 마라톤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라톤을 하시잖아요. 두세 시간이 재밌어서 마라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끝냈을 때 결과에 대한 큰 본인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과정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그 펀이라는 거는 꼭 순간순간의 펀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전제를 두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자주 또 의미 있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헬스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 팁들이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그 게임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라는 거는요, 게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바둑 1급인 사람과 19급인 사람이 두면 18급인가요? 18급인 사람이 두면 1급인 사람이 항상 이기겠죠. 그런데 1급과 18급에 대한 핸디캡을 줄 수 있다면 게임이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적바둑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게이미케이션의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인덱스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인덱스 모형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모델이 바로 앞으로 IoT를 기반으로 모든 그 서비스와 그 데이터들이 묶여지고 분석되고 또 구체화되고 하는 그런 모형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짧게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헬스케어 모형은 IoT와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헬스케어 미래가 결정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예. 제가 뭐 부족합니다만 첫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같이 함께한 이런 그 귀한 자리에서 또 특별히 농업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발표를 하게 된 걸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관심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스마트 시대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시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농업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스마트 시대를 대비해서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그 사물 통신과 또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된 사례와 또 이런 그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돼서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패드를 만든 그런 그 애플사에서 애플사에서 이제 그 홍보용 동영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되네. 예, 그는 이제 여기서 동영상이 주된 그 내용은,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그 패드나 탭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장난감이나 또는 그런 이런 그림책으로서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갖다가 가지고 놀던 이런 어떤 습관들이 종이로 된 이런 그림책이나 잡지를 줬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로 된 잡지를 갖다가 줌인하거나 클릭을 하기 위해서 눌러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고장이 났나 하고 지금 어린이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것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눌러봤을 때도 반응이 없으니까 내 손가락이 고장났나 하고 자기 이제 다리에 대고 한번 눌러보니까 손가락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생각할 때, 그때 고장난 어떤 그런 그림책이 내한테 고통을 준 기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게 되면은 엄마가 이제 이런 스마트 패드를 갖다 주게 될 것 같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잘 가지고 논다는 이런 어떤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스마트 지능 또 스마트 어떤 그런 기기의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진 그런 세대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해 본 어떤 스마트 이런 시대의 특징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이니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이런 어떤 스마트 시대의 특징들이 속도를 아주 빠른 걸 갖다가 이렇게 중요시하고, 빠른 게 또 경쟁력이 되고, 빠른 걸 갖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우리 생활의 그런 이 편리함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어두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스마트 시대에 해결돼야 될 과제로서도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결제도 이동하면서 할 수 있고, 또 뭐 움직이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빌리티가 증가되고, 또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뭐 편리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결제라든지 이메일 확인이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로 우리가 비디오를 본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다양한 이런 편리함들을 추구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은 지겨운 게 별로 없습니다. 즐겁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전철만 타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뭔가 뭐 TV를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메일을 확인하는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이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그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런 소통이 인간 생활의 어떤 그런 그 관계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마트 시대의 특징들이 반영된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문화들이 전부 스마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 그 생활 주변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농업도 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스마트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어떤 기술과 또 이런 그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스마트 시대에 우리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그런 어떤 스마트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은 밝은 측면보다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뭐 사실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65세 이상이 36% 정도가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런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 낮은 식량 자급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영세한 그런 규모가 적은 농업 환경, 또 FTA나 이런 TPP 같은 이런 개방의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식량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31%에 되던 이런 식량 자급률들이 뭐 2012년에는 23%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이 또 더 심각한 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들이 지속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그 쌀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과거에 100% 이상의 어떤 자급률을 보였지만은 지금 의무 수입량을 고려하더라도 83%라고 그러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양이고,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미만입니다.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농업의 어떤 변화나 혁신을 지금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개방의 확대라든지 농가 소득은 정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는 문제, 식량 자급률의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농업을 갖다가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농업이면 포기하면 되지 않고 다른 산업 쪽을 더 발전을 시켜서 이 농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거나 먹여 살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게 단지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문화라든지 그 유전자원이라든지 자연순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연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산업으로서의 근원적인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중에서 이 안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산업은 뭐 국방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인 식량 안보라는 이런 중요한 이런 단어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로서 어떤 존립 기반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자립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목적들을 갖다가 농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또 농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걸 통해서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아젠다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지금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젠다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지는 역시 키워드로 보면은 스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스마트 기술이라 하면은 과거에는 농민들의 어떤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해왔던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제는 센서라든지 정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수집된 정보들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농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기술, 또 과거에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판단이나 직관에 의존해 왔다면은 컴퓨터가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을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 기술들, 또 농민이 직접 가지고 이런 농장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태블릿 스마트 기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활용됐을 때 진정한 스마트 농장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런 사물 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들이 농업에 가져올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소비, 이런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생산 분야에서는 이런 그런 유비쿼터스라든지 센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지 농업, 또 이런 식물 공장과 같은 시설 농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고품질의 농작물을 갖다가 보다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이 사물지능통신이나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소비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SNS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 사물을 인지하고 식별하는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 주로 적용이 되어서 농업을 갖다가 스마트화한 이런 그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산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농민들이 이런 경지에다가 이렇게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뿌릴 때도 그저 전면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토양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이 지점을 갖다가 측정을 해볼 것 같으면은 어떤 부분에는 비료 성분이 영양분이 많은 땅도 있고 또 적은 땅도 있고, 실제로 수확할 때도 저희가 측정을 해볼 것 같으면은 똑같이 비료도 두고 농약도 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10kg가 나오는 땅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7kg가 나오는 땅이 있고, 어떤 데에서는 또 12kg가 나오는 땅이 있고, 이렇게 똑같은 이런 비료나 농약이나 농자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이렇게 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이 작물의 어떤 성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별량적으로, 이렇게 별량이라는 거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비료라든지 농약을 갖다가 각각 작물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른 양을 갖다가 처방해서 준다는 이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별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별량적으로 시비란 거는 비료를 주든지 방제를 가든 농약을 치든지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농약이나 비료들이
농작물 자라는데 상당히 농작물을 보호하거나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남았을 때는 이런 그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부영양화라든지 녹조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갖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알맞게 주는 기술들이 이게 앞으로의 그런 그 농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할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지 농업 쪽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기술로서 이렇게 핵심적인 기술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들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패널 토의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들이 지금 이런 스마트 기술의 도구로서 개발되고 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설 안에서 이런 그 센서라든지 이 이런 로봇들이 컨트롤러의 어떤 제어 신호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갖다가 짓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도 지금 계획이 되고 또 시험 과정에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는 그런 식물 공장 어떤 그 모델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통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뭐 공판장에 내든지 경매에 내든지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었던 이런 농민들이 지금은 이런 다양한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기술을 통해서 내가 경매를 할 건지 도매를 할 건지 저장을 할 건지 직거래를 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 꼭 농작물을 뽑아가지고 공판장에 갖고 가야 되던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내 농장을 갖다가 내가 재배한 작물을 보여주고 스마트폰으로 경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곧 도입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딸기 농사를 짓던 이런 농장이었는데 이런 SNS 기술과 또 통신 기술, 인터넷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소비자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소득이 한 2억 정도인 이런 농가로 발전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또는 그런 이 통신 기술들이 농가의 소득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아주 그런 핵심적인 기술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R&D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비 분야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농작물들을 그냥 뭐 겉에 외관의 품질만 보고 샀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은 이런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력을 줘야 한다든지 하면은 이 농작물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서 재배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친환경 농작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식별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 볼 것 같으면은 그 스마트 시대의 변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권력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런 보다 품질 좋은 상품들을 갖다가 싸게 구매하는 이런 어떤 이 농작물의 소비 패턴도 나타나게 되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변화로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농작물만 이렇게 팔던 이런 어떤 이 소비 시스템에서 우리 농업에서도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것, 농산물을 통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복합된 이런 어떤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든지 또는 그런 체험과 복합된 그런 어떤 가공, 수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비에 접목을 해서 농업의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서의 이런 확산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재생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제 MTM이라든지 그런 사물 인터넷을 갖다가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 쪽에서는 이제 2020년까지 식량 자급률 50%를 목표로 해서 이런 농업의 그런 MTM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에서의 어떤 그런 노드 차원의 게이트웨이하고 로컬 어떤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원격 의사결정 시스템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어떤 농업 인프라로서 이렇게 구축해 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런 M2M이나 그런 인터넷 기술들을 어떤 농기계나 장치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나 진단, 또 생산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거, 날씨 정보를 알아내는 거, 리모트 센싱을 하는 쪽, 물류, 이런 또 시장 정보의 분석,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이용되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유사한 그런 일본과 유사한 그런 어떤 로컬 시스템과 이런 글로벌한 시스템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농업의 발전을 갖다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과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이 농업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전망되는 어떤 미래 농업의 모습들은 이런 IT와 BT가 결합되어서 과학과 문화, 예술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융복합된 그런 농업 생태계로 이렇게 진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없었던 이런 새로운 형태의 농업 콤플렉스들이 이렇게 출현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그로 빌딩에는 식물 공장과 같은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농민의 주거 시설, 판매 가공 시설, 또 문화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이런 축산 외부의 어떤 그런 오염에 이렇게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격리된 그런 라이브 스톡 시스템,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들을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이런 콤플렉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의 어떤 첨단 농업의 주된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농업의 큰 변화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스마트화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발전 과정으로서 우리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우리 R&D 기관 쪽에서는 이런 어떤 농업의 인프라를 갖다가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주고 제도나 법률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편하고 즐거운 이런 농업뿐만 아니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영농 어플리케이션이나 농민들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SNS를 개발하고 소셜 커머스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스마트 시대의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성과 신뢰 기반의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감동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복합된 그런 농업과 문화, 레저, 이런 상업과 같은 이런 복합화 전략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은 우리의 그런 농업의 산업적인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500년 전에 제시한 농사를 편하게 질 뿐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농업인이 직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농사로서 농업으로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개발과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40대 국정과제 중에 20여 개가 현재 농업과 관련된 이런 과제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위한 그런 농정의 3대 축인 농업인의 소득 증대, 또 농촌의 복지 증진,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농업의 또는 농촌의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기에 모이신 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